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학자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고대에 배웠어요. 고대에선 누구 배웠었죠? 그쵸?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4명의 학자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대 헬레니즘에 들어서는 우리 누구 배웠었죠? 그쵸?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헬레니즘을 지나서 중세시대에 와서는 우리 누구 배웠었죠? 그쵸?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다음에 아퀴나스, 또 루터, 칼뱅을 배웠었어요. 자, 우리 중세 지나고 근대 들어와서는 누구 배웠죠? 그쵸?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배웠는데 경험주의에 해당하는 학자로는 누가 있었죠? 네, 베이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그쵸? 경험주의의 흐름을 이어받는 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주의 학자로는 누가 있었죠? 그렇죠. 데카르트가 있었고, 또 이성주의 흐름을 또 이어받는 누가 있었죠? 그쵸? 스피노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근대시대에 해당하는 공리주의와 그리고 의무주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이렇게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공리주의 하면 생각나야 되는 문장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공리주의 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문장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리주의는요, 사실 이 문장만 알아도 대부분 거의 다 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도덕 판단 기준을 비교해놨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쨍그랑 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도는, 여러분들의 동기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의무주의에서는 어머니를 도우려는 이러한 동기, 의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했구나 라고 파악을 한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리주의에서는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동기,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땠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접시를 쨍그랑 다 깨버렸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쵸. 결과가 나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위는 공리주의에서 봤을 때는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감이 왔죠? 즉, 공리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 도덕 판단의 기준을요,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 결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용성이나 행복이나 쾌락 같은 것을 얘기한다. 자, 유용성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시를 깬 거는 쓸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쓸모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쵸. 유용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접시라는 것을 깨므로써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기준,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코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주의에서는 이성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이를 따르려는 의지, 동기만이 선해도 그거 여러분들의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이성이 엄마를 돕는 행동은 굉장히 선하고 옳은 행동이야 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르려는 의지, 동기만 있어도 그것은 선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공리주의에서의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위에서 봤듯이, 그쵸? 최대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겠죠? 하지만 의무주의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뭐라고 볼까요? 그쵸. 위에서 봤듯이 이성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면 그것을 따르려는 동기만 가지고도 선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의무주의에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도덕 법칙, 의무에 따르고자 하는 행위, 그 의지, 동기가 선했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덕 법칙과 의무가 무엇인지는 칸트 우리 배우면서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한번 파악을 하고 가봅시다. 일단 전체적으로만.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적과 수단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공리주의에서 도덕 판단의 기준은 동기였어요, 아니면 결과였어요? 그쵸, 결과였어요. 공리주의에서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즉,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좋기만 한다면, 결과값이 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응급실에 3명의 엄청 급한 응급 환자가 왔어요. 한 명은 눈알 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명은 장기 이식이 필요해요. 또 한 명은 피부 이식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눈알, 장기, 피부 이식을 정상인 한 명을 데려다가 자, 이 3명을 살리는 것이 한 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결과가 크니까, 그쵸? 결과가 당연히 크죠. 3명이 사는 거니까. 결과가 크니까 자, 이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 명을 데려다가 3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과값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눈알을 빼서 눈알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장기를 빼서 장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고, 또 피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피부를 이식해서 줘버려요. 여러분들은 죽지만 이 나머지 3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결과값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는 여러분들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최대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비도덕적 수단도 용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 3명을 살리는 거,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3명을 살리는 결과값이 더욱더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 수단,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의무주의에서는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멀쩡한 사람 한 명을 데려다가 힘든 사람 3명, 장기가 필요한 3명을 살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값, 목적이 아무리 결과값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자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대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런 비도덕적 수단은 용납될 수 있다, 없다? 그쵸? 의무주의에서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네 번째, 행위의 가치. 이 행위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얘기했듯이 행위의 가치는 공리주의에서는 최대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무주의에서는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 의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 의무라는 거는 뒷부분 칸트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 읽는 정도로만 갑시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어차피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읽어보는 수준으로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리주의의 대표학자로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흉도 공리주의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흉 한번 공부해서 아직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흉을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죠?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도덕적 감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 감정을 느껴서 이것이 이 감정이 동기가 돼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산출 과정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도덕적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아무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방 청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거, 사회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지금 사회적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적 유용성이 아니고 휴은 사회적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것은 결과값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개인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결과값을 더 크게 만들어주겠죠. 왜? 개인의 이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될 수 없겠지만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유용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흉도 사회적 유용성에 대해서 도덕적인 감정을 느끼고 행위할 때에만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흉도 사회적 유용성, 더 큰 결과값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배울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누가 있냐면 벤담과 밀이 있습니다. 또 의무주의에서는요, 대표학자로 칸트를 배울 거예요. 자, 칸트를 왜 의무주의라고, 왜 의무주의라고 부를까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윤리를요, 결과론적 윤리 또 혹은 목적론적 윤리라고도 부릅니다. 왜? 계속 설명했어요. 공리주의에서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론적 윤리라고도 하고 아까 목적과 수단에서 봤듯이 최대 결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어떤 수단도 용납할 수 있다,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를 목적론적 윤리라고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거는요, 공리주의와 의무주의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진짜 자세하게 벤담과 밀, 칸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